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료에서는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도 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 바로 글로벌 해운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같이 파헤쳐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마시는 커피, 손에 든 스마트폰까지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서 아주 머나먼 여정을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거대한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히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 그 이상의 이야기거든요. 자,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무역의 디지털 척추입니다. 우리가 보통 해운업 하면 거대한 배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현대 해운을 움직이는 건 강철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그 중심에 항만 물류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선박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항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통관, 화물 처리까지 모든 걸 관리하는 말 그대로 글로벌 무역의 중추신경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시스템은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에서는 배나 컨테이너 같은 물리적인 자산을 관리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세관 서류 같은 정보를 다루죠. 이 두 가지 흐름이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아무 문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아시아 주요 항만들이 디지털을 얼마나 잘 통합했나 보여주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보입니다. 맨 위에 싱가포르를 보세요. 항만, 무역, 내륙 운송이 완전 통합되어 있죠. 이게 바로 싱가포르가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허브인 비결입니다. 반면에 아래로 갈수록 통합이 좀 덜 되어 있는데 이건 곧 물류 과정에서 지연이나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디지털 시스템이 발전하니까 이게 물리적인 결과로 딱 이어집니다. 바로 현대 해운의 어마어마한 스케일, 즉 초대형 선박의 시대가 열린 거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81억, 전 세계 인구입니다. 이 81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무언가를 원하고 사고 소비하잖아요. 바로 이 엄청난 수요가 글로벌 무역을 돌리는 엔진인 셈이죠. 그리고 그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산업의 규모가 이만큼이나 커졌습니다. 24,000 TEU. 여기서 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 한 척에 컨테이너가 24,000개나 실린다는 거예요. 결국 81억 명의 수요가 이 거대한 강철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끝없는 규모의 경쟁을 만듭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더 큰 배를 만들고 그럼 그 배가 들어올 수 있게 항구 바닥을 더 깊게 파내야 해요. 무려 21m까지 말이죠. 그러면 또 더 많은 화물을 처리할 인프라가 필요해지고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는 성장의 쳇바퀴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정교하게 잘 짜인 글로벌 시스템이 지금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뭐랄까, 진짜 퍼펙트 스톰 같아요. 우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홍해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의 잠재적인 긴장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주요 바닷길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험 요인들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선박들이 희망봉을 경유하는 더 긴 항로를 택해서 운송 비용과 시간이 크게 증가한다. 수에즈 운하라는 지름길이 막히니까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삥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다음은 친환경 전환의 압박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라는 곳에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딱 정해버렸어요. 이걸 맞추려면 해운사들은 LNG, 암모니아, 수소 같은 새로운 연료로 바꿔야 하는데 이건 정말 막대한 기술적, 재정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현장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초대형 선박들 때문에 항만 인프라는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3D 업종 기피 형성 때문에 노동력 부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금 인상을 둘러싼 파업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폭풍 같은 자연재해 위험까지 더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기업들은 대체 어떻게 항해하고 있을까요? 중국의 거대 해운사인 코스코, CSOCO의 사례를 통해서 그 생존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무역 전쟁,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코스코가 딱 마주했던 문제였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중국에서 만든 배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물리겠다고 나선 거예요. 근데 코스코 선박 대부분이 중국산이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회사의 운명이 걸린 위기였죠. 자, 여기서 코스코의 대응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썼는데요. 첫째, 선박 임대. 간단하죠? 미국에 갈 때는 그냥 중국산이 아닌 배를 빌려서 쓰는 겁니다. 둘째, 공간 공유. 어차피 해운사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대만이나 프랑스 파트너 회사 배에 자기들 화물을 실어서 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셋째, 화물 우회. 아예 미국 항구를 안 들어가는 겁니다. 멕시코나 캐나다에 짐을 내린 다음에 트럭이나 기차로 국경을 넘기는 거죠. 관세를 피하기 위한 정말 정교한 물류 체스 게임인 셈입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글로벌 공급망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딱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는 민첩성이 새로운 화폐라는 것. 방금 본 코스코처럼 정해진 길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항로나 파트너를 유연하게 바꾸는 능력, 그게 바로 진짜 생존 전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온 글로벌 공급망은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즉 회복 탄력성보다는 비용을 줄이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음번에 닥쳐올 거대한 충격에 정말로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